안녕하세요. 홍채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관례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던 심의라는 옷을 좀 자세히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중국 주나라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복식으로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천자의 양로 제복, 제후의 제복을 비롯한 사대부 및 서민 등의 예복으로 착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예기의 왕제편, 옥조편, 심의편에서 그 기록으로 당시의 심의가 어떤 옷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 왕제편에 우씨는 황을 쓰고 제사하고 심의로서 양로의 예를 행했다. 은나라 사람들은 우를 쓰고 제사를 하고 호의로서 양로의 예를 행했다 라는 구절을 통해 심의가 서주 시기에 기원했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중국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심의 형태가 달라지거나 본래 만들어졌던 심의 전형이 사라지기까지에 이르렀는데요. 송대의 사마강이 예기에 나오는 심의를 분석하고 본떠 서의에 이 제도를 수록하고 평소에 입는 옷, 즉 연거복으로 삼으면서 심의 형태가 재정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자가 가례를 집필하면서 심의를 예복으로 제시하면서 당시 주자를 따라 유학을 숭상하고 예를 정립하고자 했던 학자들 사이에서 이 심의라는 옷이 유학자의 복식이란 별명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려 중기 이전에 심의가 전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고려사 예종조에 따르면 개축일 요나라에서 보낸 제전사와 조의사가 숙종의 우궁에서 제사를 지내자 왕이 심의를 입고 제례를 도왔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예종은 제16대 왕으로 12세기에 집권했습니다. 12세기에 이미 한반도에서 왕이 심의를 제사를 지낼 때 입는 복식으로 착용했다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심의가 조선시대의 심의와 동일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중국의 심의에도 심의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그 형태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조선시대 학자들은 주로 주자갈의 심의조에 근거하고 다른 예경을 참고해서 심의를 만들어 입었지만 이제 고려시대 예종의 집권 시기인 1105년부터 1122년은 아직 주자갈의 가래가 편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고려 예종이 입었던 그 심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심의 형태가 같은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심의라는 이름을 가진 복식이 고려시대부터 존재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주로 기록물인데요. 그렇다면 심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재현 초상입니다. 이 초상화는 1319년 이재현이 충선왕을 따라 중국 절강 지역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머물 때 중국 화가인 진감여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합니다. 이재현은 한국에 주작을 전한 백이정이라는 사람의 문인이자 조선시대 성리학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목은 이색의 스승이라고 하는데요. 유학이 부흥하기 시작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이재현이란 학자가 심의를 입고 있는 초상을 남겼다는 것은 유학자의 복식으로서 심의의 위상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의가 조선에서 착용되기 시작한 이후 1900년대 초까지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착용되었다고 하며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서는 이 심의 형태를 본딴 졸업식 가운을 만들어 입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자가래의 심의는 어떤 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예기의 심의편을 통해 심의가 가진 의미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심의가 대개 제도가 있어서 규, 구, 승, 권형에 응했었다. 짧아도 살이 보이지 않게 하고 길어도 땅에 닿지 않게 했다. 깃을 이어서 갓에 꿰맨다. 허리를 꿰맨 것은 아래 옷 넓이의 반으로 한다. 겨드랑이 솔기에 높고 얕은 것은 팔꿈치를 움직일 만큼 하고 소매에 길고 짧은 것은 소매를 돌려 구부려서 팔꿈치까지 닿도록 한다. 띠는 아래로 배꼽을 덮지 않게 하고 위로는 겨드랑이를 감추지 않게 하며 뼈가 없는데 닿도록 한다. 규, 구, 승, 권은 오래전 도형을 그리거나 길이, 분량, 무게를 재는 도구의 이름들입니다. 먼저 규라고 하는 것은 원형을 그리는 도구로 현대의 콤파스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는 사각형을 재는 도구입니다. 승은 직선을 재는 도구인데요. 그 직선을 재는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한자 승자를 보시면 노끈승을 사용합니다. 노끈에 먹물을 묻히고 양 끝을 잡아당기면 직선이 되죠. 이 상태에서 노끈을 필요한 곳에 그대로 대면 선에 묻어있는 먹물이 그 면에 직선 형태로 찍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렸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형은 저울이라는 뜻으로 저울로 무게를 잰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울로 무게를 쟀을 때 가지런해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의는 이렇게 원형, 사각형, 직선, 평행의 도형이 모여 만들어진 의복인 셈이죠. 심의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몸을 충분히 감싸면서도 땅에 닿지 않도록 하며 손을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음을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폭을 제정해서 12개월에 응하게 했다. 소매는 둥글게 해서 규에 응하고 굽은 깃은 자처럼 해서 모난 것에 응했다. 부승은 복사뼈에 미치게 해서 곧은 것에 응하고 아랫단의 바느질은 권형과 같이 해서 팽팽한 것에 응했다. 이 때문에 규처럼 한다는 것은 다니면서 손을 들고 있을 때를 형용한 것이요. 부승으로 사방을 껴안는 것은 그 정치를 곧게 하고 그 뜻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주역에 말하기를 곤의 62가 움직이는 것은 곧고서도 모난 것이다 라고 했다. 하재, 아랫단의 가지런함을 권형과 같이 하는 것은 뜻을 편안히 하고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다. 오법을 이미 베풀었기 때문에 성인이 이것을 입는다. 그 때문에 규구는 그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취하고 승은 그 곧은 것을 취하고 권형은 그 팽팽한 것을 취한다. 이 때문에 선왕이 귀하게 여겼던 것이다. 이 구절은 심의를 만들 때 12폭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12폭은 그냥 12폭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1년을 이루고 있는 12달을 의미하기 위해 12폭을 제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폭이 상, 하의 모두 합쳐서 12폭인지 혹은 하의에만 해당하는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 논의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예를 들어 19세기 학자 이규경은 오주연 문장 전산고에서 하의를 재단했을 때 총 12폭이 나오는 것을 12개월에 비유했다고 설명을 했고, 18세기 학자 도암 이재는 사례편람에서 상의 중에서 몸체의 2폭, 소매 2폭, 그리고 깃 1폭, 섭 1폭, 치마 6폭이라고 해서 상하의를 합쳤을 때 12폭이 되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구봉 송익필의 구봉선생 문집에서는 상의 전후 4폭, 소매 2폭, 치마 6폭이라고 정리하여 총 12폭이 들어간다고 정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12폭이 상하의에 모두 해당되는 것인지 혹은 하의에만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갈리지만, 심의라는 복식에 자연의 운행인 12달을 담고 싶어 했던 유학자의 마음이 분명하게 보이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소매의 둥금, 옷깃의 모남, 등줄기 위로 흐르는 등선의 고듬, 아랫단은 평평함은 모두 앞에서 살펴본 규구 권승형의 확장입니다. 규구 권승으로 도형을 재고 그리면 둥글고 모남, 고듬, 평평함의 옷 형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이 심의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옷의 형태를 규구 권승에 맞춘 것이 유학자들의 인연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이와 가장 밀접하게 설명될 수 있는 맹자의 두 구절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맹자 이루장입니다. 이루와 같이 눈이 밝고 공수자와 같이 기술이 뛰어나도 규와 곡척을 쓰지 않으면 네모와 원을 그릴 수 없고, 악사인 광의 밝은 청력으로도 융주를 쓰지 않으면 오음을 바로잡을 수 없고, 요순의 도로도 인정을 쓰지 않으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없다. 또 다른 문장입니다. 규나 곡척은 방형과 원형을 그리는 표준이며 성인은 인간윤리의 표준이다. 임금이 되고자 한다면 임금의 도리를 다해야 하면, 신하가 되고자 한다면 신하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임금이나 신하 모두가 유임금과 순임금을 본받으면 된다. 읽어드린 두 구절에서 맹자는 유학에서 가장 온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 혹은 그 성인이 행동한 방식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규, 구, 권, 승과 같이 도형을 그리거나 재는 도구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규와 구 등의 기구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도구를 쓰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도형을 그리기 어렵듯이, 선대의 성인과 같은 임금인 요와 순임금의 도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자한 정치, 즉 인정을 직접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도리가 좋은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한 구절입니다. 규구 권승은 인정, 그리고 규구 권승을 사용해 그린 도형은 인정으로 인해 평안해진 나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다음 구절은 규나 곡척이 도형을 그리는 표준이듯이 성인은 인간 윤리의 표준이라고 하여, 이번에는 규구, 권, 승과 같은 도구를 직접 성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형을 그릴 때 표준이 되는 도구가 있듯이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표준이 되는 사람, 즉 성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구절로 볼 때 유학에서 교구, 권승이 갖는 의미는 바르다는 의미와 함께 표준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간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의 면모와 연결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옷인 심의를 설명할 때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그만큼 유학에서 지향하는 가치관을 옷에 녹여냄으로써 유학자가 항상 염두하며 살아가기를 바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의는 유학자의 가치관이 녹아있는 복식으로 첫 시작은 제사를 지낼 때 착용하는 제복으로 시작되었으나 삼어광은 이 옷을 평상시에 입는 연거복으로 제정을 했고 그 후에 관례, 혼례, 상례, 제례에서 범용되는 유학자의 복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심의제도가 글로 적혀 있고 그림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 해석의 차이가 생겨 조선시대 심의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재현의 초상을 통해 조선시대 학자가 심의를 착용한 모습을 고려시대부터 볼 수는 있지만 그의 초상을 중국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실제 고려 혹은 조선의 학자들이 심의를 착용하고 있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17세기 무렵 이후에는 조선의 학자들도 심의를 입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의를 입은 유학자의 초상화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마도 주자의 가래가 학자들에게 연구되기 시작한 때와 시기가 맞물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의 초상화는 주로 정장 광복을 입은 관료들의 공신도상이 위주였다고 하는데요. 17세기가 되면서 예학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고 이에 따라 심의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면서 이 심의를 입은 초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심의를 입은 초상의 본격화는 우엄 송시열의 초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엄 송시열은 조선시대 예학의 종주라고 불리는 사계 김장생의 제자이자 제가 수업에서 조선시대 전통의례를 설명할 때 기준으로 삼는 도암 이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논쟁 가운데 예학 논쟁이라고 해서 어떤 복식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해 조정 대신들이 자신의 견해를 주고받았던 사건들이 있는데요.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송시열이기도 합니다. 후대의 몇몇 평가에서는 그가 왕세자를 가르치고 권위를 얻음으로써 정치적인 위력을 떨쳤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그가 조선시대 초상화의 판도를 바꾸게 된 겁니다. 송시열의 초상은 관복을 입은 것은 없고 심의를 입은 것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송시열이 심의를 입고 있는 초상은 영웅호걸의 자태라고 여겨져 유학자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특히 1756년 송시열, 송준길의 문묘 배향과 정조년간의 송자 추승열풍, 즉 송시열을 숭배하는 열풍이 불면서 18세기 유학자들이 심의를 입은 초상이 함께 유행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시열을 이은 후학들은 이 송시열 초상을 옮겨 그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의 유명한 문인화가 혹은 어진 화사인 김창업, 진재해, 이명기 등이 그의 초상을 옮겨 그려 지금은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송시열, 송준길의 직계 제자인 권상하, 정호, 윤봉구, 한원진, 김원행, 이재 등 조선 후기를 주도하였던 인물들은 모두 이 심의를 착용한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송시열, 권상하, 정호 같은 성리학자들이 꽤 높은 고관을 지냈지만 관복보다 심의와 복권 차림의 초상화를 더 선호했다는 게 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이들에게 뽐낼 것은 자신이 얼마나 높은 관직에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절개가 있는, 항상 그 절개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학자였는가, 그것이 그들이 뽐내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려진 초상화는 영당, 즉 초상화를 보관해두는 사당 혹은 서원 등의 봉안이 되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자신이 따라야 할 스승이 누구였는지를 되새겨주는 그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를 입은 초상을 남겼던 학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를 살펴볼 수 있는 글이 남아있는데 도엄 이재의 손자 이채의 글입니다. 정자관을 쓰고 주문공에 심의를 입고 꼿꼿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눈썹은 짙고 수염은 하얗고 귀는 높고 눈은 밝은 그대가 진정 이계량인가? 그 벼슬살이를 살펴보면 3곳의 현과 5곳의 주를 다스렸고 그 공부한 것을 물어보면 사서와 육경이니 당대를 속이고 허명을 훔친 사람이 아닌가. 아, 그대 선조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대 할아버지의 책을 읽는다면 그 즐거움 알아 정주의 무리가 되어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채의 글 그리고 그의 초상화를 보면 그는 정자관을 쓰고 심의를 입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송시열이나 정호의 초상에서 복권을 착용하고 심의를 착용한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결국 그렇게 복장을 갖춘 이유는 선대의 학문, 성리학을 계승하고 있다는 정통으로서의 자부심에 있다는 걸 글에서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심의의 형태가 달라졌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인물들의 심의는 징정심의로 분류되어 옷깃을 이렇게 여몄을 때 Y자 형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 말고 방정심의라는 형태가 새롭게 출현을 하는데요. 이는 주작 아래 심의제도 방령조에 두 깃을 서로 여미어 옷 섭이 겨드랑이 아래에 있게 하면 두 깃이 만나는 곳은 저절로 네모지게 된다 라는 말을 근거로 깃의 형태를 네모나게 만든 경우입니다. 이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이렇게 해서 사각형의 일부 반 정도가 잘린 모습이라면 방령심의는 실제로 여기가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방령심의의 시작은 구암 환백경으로 그는 구암유고에서 방령심의 형태를 제시했으며 이후 이삼원 초상, 박세당 초상, 허전 초상을 보면 그들의 심해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는 깃의 형태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는 이유가 학파별 성향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열을 해놓고 보면 송시열을 위시하고 공부를 한 후학들은 마치 징령심의만 있고 남인 계열의 학자들은 유별나게 방령심의를 만들어 입었던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 사실을 짚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심의 형태가 나뉘는지
그리고 이렇게 나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를 입은 초상화는 근대까지 계승이 됩니다. 근대 애국지사의 초상은 심의를 입고 주자대전을 손에 들고 화문석 바닥에 앉아 있는 도상으로 도식화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화서 이항로를 중심으로 한 근대 화서학파는 방령 심의를 입은 초상을 계승하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초상화에서 자신이 입고 있는 복식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례를 보면 옷과 관을 갈아입으면서 성인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더 복식이 가진 의미를 중시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식에 갖춰진 의미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광이 제시하고 주자가 따랐던 심의라는 복식이 한반도에 정착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 입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해석해야 유학 그리고 조선 성리학자들이 기치하는 바를 이 옷에 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독특한 형태의 심의를 만들기까지 이르렀던 것이 아닐까요? 이번 강의가 심의라는 옷이 담고 있었던 의미와 그것을 입고 의례를 행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 나아가 현대 우리의 복식 예절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